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400년 전에 한 고대 문서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 문서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점이죠. 이 사실에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떠났고 연구를 진행하던 한 미국 유명 역사 교수는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memo documents, including some of my former colleagues at Harvard in particular, saying w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양 철학과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 에드워드 카터입니다. 연구와 강의로 평범했던 제 인생은 어느 날 한국사 연구 중 우연히 발견한 한 문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은 도서관에 오래된 서고에서 먼지 쌓인 자료들을 뒤적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낡은 양피지 문서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넘기자 한문으로 쓰인 내용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월인천 강비록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조선 왕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비밀 예언록이었죠.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됐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읽어보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 예언록은 400년 후 한국에서 일어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변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연구실에 박혀 며칠을 분석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동안 저는 수백 년 전 조선의 비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예언록은 마치 현대 한국을 직접 보고 쓴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과 사회 갈등,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를 말이죠. 어느 날 제 연구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바로 국제 싱크탱크 소속 역사학자 제임스 리였어요. 단정한 외모와 달리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카터 교수, 그런 소국에 관한 연구에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군요. 제임스 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경멸하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한반도, 세계 역사의 변방에 불과한 곳이죠. 그들의 문화적 기여라곤 고작 김치와 케이팝뿐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어요. 리 박사, 한국은 5,000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제임스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왔죠. 자체적인 문명 발전도 없이 중국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나라에 무슨 의미 있는 예언이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일 뿐이에요. 그의 뻔뻔한 무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그 예언록은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어요. 제임스는 예언록을 훑어보더니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문서군요. 세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문서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역사적 맥락 없이 해석된 예언은 불필요한 혼란만 가져올 뿐이에요.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터 교수,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운명이 세계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분열되고 갈등하고 결국엔 쇠퇴하는 게 그들의 역사적 패턴이죠. 그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냉정을 유지했어요. 당신의 편견 섞인 시각으로는 이 문서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을 겁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임스는 떠나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곧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제임스 리와의 불편한 만남 이후 저는 예언록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며 현대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중 외교 갈등 고조, 중국 한국 상품 불매운동 확산, 화면을 노려보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언록의 한 구절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붉은 용이 다시 태어나 천년의 왕도를 넘볼 것이며 검은 안개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숨이 막혔어요. 붉은 용은 명백히 중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안개란 한국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암시하는 것 같았죠. 어떻게 400년 전 문서가 이토록 정확한 예언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도 새로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기업 총수 비리 의혹, 경제 불안 가중. 순간 또 다른 예언 구절이 생각났어요. 왕의 자리를 차지한 상인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그 여파로 백성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예언의 등골이 오싹했어요. 수첩의 예언과 현실 사건의 연관성을 빠르게 적어내려갔죠.
예언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국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이런 예언은 해석하기 나름이며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처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뉴스 한 켠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리였어요.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 왔습니다. 최근 발견된 예언 문서는 이러한 역사적 패턴이 현대에도 반복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정치적 불안정은 예견된 몰락의 신호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직 충분한 연구도 되지 않은 예언록을 이용해 한 나라의 미래를 단정짓다니. 화면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유력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모두 제임스 리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었죠. 한국의 성장 신화가 끝났다. 한반도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다시 전락하나. 제임스 리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제적 여론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국의 몰락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예언록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 문서가 정말 한국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연구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예언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던 어느 날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보였어요. 평소에는 없던 차였죠.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서는데 같은 차가 대학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 날에도 그 차를 발견하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예언록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몇 페이지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침입해서 일부 내용을 가져간 겁니다. 경보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이상 징후는 없었어요. 이건 전문가의 소행이었죠. 컴퓨터를 열자 이메일함이 해킹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통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명은 없고 본문에는 한국에는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세력이 있다라는 경고만 있었죠. 자료를 뒤져보니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과 정부 정보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비밀 조직에 관한 암호화된 문서였어요. 그들은 예언록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더 깊이 파고들자 그 조직이 푸른딸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예언록의 마지막 구절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푸른딸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구절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더 이상 혼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이자 탐사기자인 이윤재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윤재, 도움이 필요해. 월인천 강비록이라는 예언서를 발견했는데 누군가 이걸 은폐하려고 해. 내 연구실도 뒤져갔어. 윤재의 대답은 신속했습니다. 에드워드, 그 문서에 대해 몇몇 소문을 들었어. 이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야. 누군가가 한국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어.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윤재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취재를 시작할게.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그때까지 조심해. 그날 밤 남은 예언록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누가 저를 노리는지, 왜 이 문서가 그토록 중요한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 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대학 동료에게서 들은 말에 따르면 제임스는 예언이 정확히 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제임스가 왜 그토록 한국의 몰락을 확신하는지, 그가 정말 개인적 편견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직감은 그가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노트북의 예언록 내용을 암호화에 저장하고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윤재를 만나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후 마음 한편에선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혼자서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출발 전 한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존 밀러 교수였어요. 존의 연구실은 저와는 달리 항상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따르며 저를 맞이했어요. 에드워드, 오랜만이군. 요즘 자네 소문이 파다하더군. 제 이야기를 들은 존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간 예언록 사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군. 정말 흥미로워. 존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나 제임스 리 모두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고 물었죠. 이 예언은 단순한 몰락의 예고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긴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어. 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선시대 비밀 문서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경고하고 그것을 극복할 지혜를 담는 경우가 많았지. 그의 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 예언록은 한국의 몰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경고하고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특히 마지막 구절, 푸른 달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분명 희망을 암시하고 있어. 자네는 이걸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혜의 메시지로 봐야 할 거야. 그는 또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가 한국에 간다면 조심해야 해. 예언록이 보여주는 위험은 실제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 예언의 진정한 목적을 잊지 마.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존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가 맞다면 제임스 리는 예언의 절반만 보고 있는 셈이었죠.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윤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다음 날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에드워드, 조심해.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임스 리가 말한 몰락을 앞둔 나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 제임스 리도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어요. 이 나라는 예언된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임스 리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윤재를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예언록의 의미를 파헤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로비 TV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제임스 리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취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임스 리군요? 윤재가 물었어요. 맞아요. 한국의 몰락을 예언한다며 국제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퍼뜨리던 그 사람이죠. TV 속 제임스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활기찬 도시의 모습, 질서 있게 움직이는 시민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풍경을 담고 있었죠. 흥미로웠어요. 윤재, 제임스의 행적을 좀 쫓아볼까요?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제임스가 방문했다는 종로 일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제임스를 발견했어요. 그는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우리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제임스는 분명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경제 불안과 사회 갈등을 목격하러 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장은 활기찼고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인 가격을 외치는 상인들, 흥정하는 손님들, 서로를 도와주는 이웃들. 제임스가 예상했던 몰락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죠.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다가 비틀거리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달려가 도와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임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제임스는 한 할머니의 찐빵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는 그에게 환한 미소로 찐빵을 권했습니다. 제임스가 영어로 질문하자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답했어요. 한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우리는 항상 버텨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단순하지만 강인한 말에 제임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이겨냈어요. 지금의 문제도 곧 해결될 겁니다.
제임스는 할머니가 내민 찐빵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읽은 기사들, 그가 분석한 데이터들은 한국의 몰락을 예고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임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대학가로 향했어요.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고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카페에 모여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죠. 제임스는 한 대학생 그룹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국가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임스는 한강변을 거닐었어요. 그곳에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의 얼굴에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제임스의 편견이 흔들리고 있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몰락만을 보려고 했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삶과 정신을 마주하게 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예언록이 말하는 위기는 실제할지 모르지만 그게 한국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임스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윤재와 저는 호텔방에서 예언록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예언이 현대 한국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지만 여전히 붉은 용과 검은 안개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했어요. 윤재 처음에는 붉은 용이 명백히 중국을 지칭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예언록 원문을 다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윤재는 노트북을 열고 최근의 한국 뉴스들을 보여주었어요. 에드워드, 이것 봐요. 최근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여러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예언록의 또 다른 구절이었죠. 붉은 용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모두 왕도를 넘보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맞아. 붉은 용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외부 세력을 의미하는 거야.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재도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안개는요? 이것도 특정 사건이나 인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최근 한국 사회의 내부 문제들을 살펴보았어요. 정치적 갈등, 세대 간 대립, 경제적 불평등, 지역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죠. 윤재 검은 안개는 한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의미하는 것 같아. 외부 세력의 개입만큼이나 위험한 건 내부의 분열이라는 거지. 제 생각을 말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외부 세력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우리 내부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그때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예언은 몰락을 예고하는 게 아니야.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였어. 다음 날 아침 커피숍에서 우연히 제임스 리를 마주쳤어요. 그는 혼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카터 교수,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죠? 그의 목소리에서 과거의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이유로 왔어요. 예언의 진실을 확인하려고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라요. 제가 어제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자 제임스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어젯밤 예언록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몰락의 경고가 아니라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겠다고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임스의 눈에는 진정한 학자의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단결력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들이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임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대화를 들으며 윤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겨냈으니까요. 제임스와의 대화 이후 우리는 예언록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재는 자신이 일하는 언론사에 연락해 특별 방송을 준비했어요. 저와 제임스는 학술적 분석 자료를 정리했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어요. 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예언록 사본과 연구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침입해 모든 것을 가져간 거죠. 누가 이런 짓을. 방을 둘러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곧바로 윤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에드워드, 큰일이에요.
방금 회사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자료와 방송 계획이 삭제됐어요. 윤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누군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방해하고 있었죠. 제임스에게도 연락했는데 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이 해킹됐어요. 예언록에 관한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어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셋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건 분명 조직적인 움직임이에요. 누군가 예언록의 공개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울게요.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제임스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입견과 편향된 정보로 한 나라의 운명을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감을 느껴요. 그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동료가 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자료를 잃었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니에요. 저는 예비용 자료를 클라우드에 따로 보관했거든요. 그리고 방송국 동료들 중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또 다른 방해가 있었습니다. 윤재의 언론사에 알 수 없는 압력이 들어와 예언록 관련 보도가 취소됐어요. 대체 누가 이토록 예언록의 공개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큰 언론사는 압력에 취약하니 작은 지역 신문사를 통해 인터뷰하는 건 어떨까요? 제임스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우리를 주시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분명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해요. 제가 아는 작은 지역 신문사가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정직한 기사로 신뢰받는 곳이에요. 그들은 외부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윤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해외 학술지 편집자에게 연락해 볼게요. 작은 규모지만 영향력 있는 곳이에요. 이제 진실을 알릴 때입니다. 방으로 돌아가기 전 제임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카터 교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하고 현명한 나라예요. 다음 날 아침 윤재의 계획대로 작은 지역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정직한 보도로 독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곳이었어요. 편집장은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이런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라면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편집장이 말했어요. 제임스는 자신의 학술적 분석을, 저는 예언록의 번역을, 윤재는 현대 한국 상황과의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예언록의 모든 내용, 특히 붉은 용과 검은 안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 예언이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편집장은 다음 날 아침 특별판으로 이 내용을 실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긴장 속에서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문사의 특별판이 발행되었고 놀랍게도 대형 신문사들도 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언록의 존재와 그 의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사회는 처음에는 혼란에 빠졌어요. 일부는 미신이라고 일축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점차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고 있다. 한 사회평론가는 말했어요. 외부 세력의 개입과 내부 갈등이 얼마나 우리를 약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예언의 의미를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 예언록은 현대 한국 사회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일주일 후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것은 몰락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지혜를 직접 목격한 지금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합니다. 공항에서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카터 교수, 당신 덕분에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떠난 후 윤재와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 예언록의 마지막 문장 기억나요? 윤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푸른 달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구절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달 주위로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블루문이라 불리는 현상이었죠. 믿기 힘들군요. 경이로운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재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구절은 예언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00년 전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먼 후손들에게 지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푸른 달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상징이었죠. 서울의 밤하늘에 떠오른 푸른 달빛 아래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예언이 말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할 지혜와 용기 또한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도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군요. 마지막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밝은 한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윤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푸른 달빛 아래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돌이켜 보았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 사람들의 강인함과 지혜에 대한 저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죠. 윤재, 이번 일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것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깊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예언록을 찾았던 그날 그저 흥미로운 발견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로부터 배운 교훈은 앞으로 제 삶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의 힘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Union and financial stabilization and in making its reforms. 미국의 회의장, 유명 정치인의 발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이 심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후 한 영상을 틀자마자 모두들 박수를 치며 그의 발언을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트럼프마저 곧바로 긴급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파커입니다. LA에서 10년째 자동차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특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이 익숙해진 저에게도 그날의 사건은 충격적이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날 아침 LA 외곽에서 시작된 산불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직업병이랄까요? 대형 사고가 나면 자동차 피해 상황을 취재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번 산불은 달랐어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땀을 닦으며 이런 산불은 처음이라고 말했죠. 불길은 바람을 타고 도시 주택가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많은 주민들이 차량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전쟁터 같았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은 대부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입에서 나오려던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10년간 수많은 사고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참혹한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촬영하며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금속 프레임까지 녹아내린 차량들 사이로 걸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에 탄 차들 사이에 멀쩡히 서 있는 한 대의 차량이었죠.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환상을 보는 건가 싶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동행한 사진기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주변 차량들은 모두 불에 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데 그 차만 마치 불길을 피해간 듯 멀쩡했어요. 약간의 그을음만 묻어있을 뿐 창문도 타이어도 온전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놀라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장에 있던 소방관도 의아한 표정이었죠.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자동차였어요. 차종은 중형 SUV로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모델이었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죠.
소방 당국 관계자가 주인분이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죠. 주변 차량들은 모두 녹아내렸는데 이 차만 살아남았다는 건 설명이 안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을 끝맺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전문가를 자처하는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조심히 손을 뻗어 차체를 만져봤습니다. 약간 뜨거웠지만 내부는 멀쩡했죠. 심지어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도 녹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방 당국 조사관 또한 이 사실을 메모하며 정말 기적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즉시 카메라를 꺼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 10년 기자 생활에서도 처음이었죠. 손가락이 떨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메모했습니다. 주변에 더 살아남은 차량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오직 이 한국 브랜드 차량만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이건 분명 특종감이었습니다. 흥분으로 숨이 가빠졌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방서 관계자와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모두 도대체 어떻게 이 차만 멀쩡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혼란과 호기심이 보였어요.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켜고 현장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산불 현장에서 찍은 그 한국차 사진이 방송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일이 커졌습니다. 제 리포트가 지역 뉴스에서 전국 방송으로 확대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인스타그램은 알림으로 가득했죠. 많은 팔로워들이 믿을 수 없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차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의심을 표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차의 우수성을 칭찬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불타지 않는 자동차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논쟁이 격렬해졌죠. 단순한 우연이라는 주장과 한국 기술력의 증거라는 의견, 그리고 조작됐다는 음모론까지 다양했습니다. 뉴스룸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사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제 리포트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니 이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관심은 기자로서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화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번에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LA 소방국 조사관들과 여러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보험사 관계자들까지요. 그 한국차는 아직도 그 자리에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소방국 수석 조사관 마이클이 좀 더 자세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불길이 이 차 주변으로 1000도 이상 올라갔지만 이 차는 실내까지 거의 온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차체 구조와 재질이 특별한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모델의 강판과 내장재가 다른 차들과 다르다는 분석이었어요. 소셜미디어의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자동차 매체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죠. 유명 자동차 잡지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자동차 전문가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한국 자동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소방국과 자동차안전연구소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중간 보고서는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해당 차량이 화재 시험에서 어떤 차량보다 뛰어난 내화성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국차의 소유주도 찾았어요. 놀랍게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광고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구매했다는 그녀의 인터뷰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죠. 이 모든 관심 속에서 저는 더 깊은 취재를 계획했습니다. 한국차가 정말 특별한 건지 아니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인지 파헤쳐야 했어요. 이후 저는 오피스 책상에 앉아 산불 생존 한국차 보도 이후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제 인생이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지역 방송사의 평범한 자동차 전문 기자였던 제이슨 파커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됐으니까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인터뷰 요청으로 넘쳐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혼자 중얼거리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제가 보도한 한국차 이야기가 이제는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었어요. CNN과 FOX 뉴스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패널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 고 말했고 다른 패널은 단순한 우연을 너무 부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는 FOX 뉴스 프로듀서였어요. 파커 씨, 오늘 저녁 생방송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워싱턴에서 정치인들도 이 이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파커 씨, 이 한국차 사건이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어떤 식으로요?
진행자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원경제위원회 회의 영상이었어요. 한 정치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차 관세 낮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차보다 튼튼한데. 그의 말에 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그 말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이었고 수입차와의 경쟁은 늘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이죠. 방송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소셜미디어는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해 언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차 기술 인정할 수밖에 없군. 이라는 그의 발언은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이 한 문장으로 논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의 언급 후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한 진영에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고 주장했고, 다른 진영에서는 미국 제조업을 폄하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울렸어요. CNN, MSNBC, FOX 뉴스 모두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저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동차 전문가로서 사실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한편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차의 내구성에 대한 분석이 시작됐다고 해요.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한국차의 강판과 내구성이 확실히 다르다. 미국 차보다 강하다니 인정할 수 없어. 미국 자동차 엔지니어협회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모든 자동차는 동일한 안전 기준을 통과한다. 한 번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차 딜러십의 문의 전화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LA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그 불타지 않는 한국차 이야기를 보도한 기자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제 다음 임무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는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한국차 제조사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산불 생존 차량의 구조, 재료, 생산 공정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차의 내구성이 정말 특별한 건지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발신자 불명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산불 생존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구조도와 제작 공정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죠. 자료를 살펴보니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보였어요. 전화기를 들어 동료 엔지니어 마이크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크, 이거 봐야 해. 이 차는 일반 차량과 달라. 마이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문 기자 데니얼, 소재 공학자 리사까지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분석하며 토론했어요. 이 특수 강판의 용융점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아. 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재는 난연성이 뛰어나고. 데니얼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직접 확인해야겠어. 문서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봐야 해. 마이크가 말했죠. 그래야 확실한 기사를 쓸 수 있어. 며칠 후 저희 넷은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던 한국차가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했죠.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한국차가 진짜 특별한 걸까?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테스트해보면 알겠지. 그렇게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한국 자동차 회사 대표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파커 씨,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간단히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중 많은 수가 우리가 조사하러 온 그 브랜드였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에게 우리 기술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커 씨. 저희가 어떻게 차를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 김민수는 우리 일행을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연구소를 지나 실제 자동차가 생산되는 곳으로 들어섰어요.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장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김 소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메인 생산 라인을 소개했습니다. 거대한 로봇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차체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각 공정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많은 인력이 검수하는지 물었어요. 김 소장은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눈과 손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특히 중요시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소재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리사가 특히 관심을 보였죠. 한국 엔지니어가 특수 강판을 보여주며 일반적인 자동차 강판보다 약 30% 더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리사가 이런 특성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특수 열처리 공정과 나노 코팅 기술의 결합이라며 자사만의 특허 기술이라고 답했어요. 우리는 이어서 내구성 테스트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차량을 극한의 조건에 노출시키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재 시뮬레이션, 압착 테스트, 충돌 실험까지. 미국에서도 물론 이런 테스트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강도와 빈도가 훨씬 높아 보였어요. 엔지니어가 1100도의 화염에 5분간 노출된 후에 차량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외부는 그 흐름으로 검게 변했지만 내부 구조와 승객 공간은 거의 온전했어요. 데니얼이 이것이 LA 산불과 비슷한 조건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세계 각지의 극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다며 북극의 혹한, 사하라의 폭염,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산불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어요. 품질관리센터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완성된 차량 중 무작위로 선별의 100가지가 넘는 항목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미세한 도장 흠집이나 1mm 이하의 조립 오차도 발견하면 전량 재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는지 물었어요. 김 소장은 웃으며 이건 기본이라며 자사의 철학은 완벽함을 넘어선 완벽함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재 연구센터의 최첨단 실험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한환경 대응 내장재 연구였습니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내열성이 5배 이상 높은 소재를 개발 중이었어요. 모든 시설을 둘러본 후 우리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마침내 마이크가 침묵을 깨고 이런 공정을 거쳤으니 당연히 튼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 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품질 관리라며 특히 소재 연구가 놀랍다고 했어요. 데니얼은 메모장에 빠르게 필기하며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닌 시스템적인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것이 LA에서 본 기적 같은 광경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기상해 김 소장이 언급한 극한 테스트 시설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시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평범한 연구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리미트 브레이커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을 만들어 차량의 한계를 시험하죠. 김 소장의 설명에 우리 모두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화재 저항성 실험이었어요. 특수 제작된 챔버 안에 실제 완성된 한국차 한 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설명했어요. 이 테스트는 실제 산불 상황을 재현합니다. 온도는 최대 1200도까지 올라가며 약 10분간 지속됩니다. 우리는 방열 유리로 된 관찰실에서 테스트를 지켜봤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자 챔버 내부가 순식간에 붉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온도계는 빠르게 상승했고 곧 1000도를 넘어섰습니다. 마이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가 견딜 수 있을까요? 김 소장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이 지났을 때 불길이 사그라들고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부는 검게 그을렸지만 차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내부였습니다. 엔지니어가 문을 열자 시트와 대시보드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리사가 감탄했어요. 이런 고온에서 내장재가 살아남다니. 다음 테스트는 충돌 실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충돌 테스트보다 50% 더 강한 충격을 가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했어요. 차량이 벽을 향해 시속 80km로 돌진했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정면이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A필러와 캐빈 구조는 거의 변형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복합 극한 환경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고온, 저온, 습도, 염분, 진동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번갈아가며 차량에 가하는 것이었어요. 보통 차량은 2주 정도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한국 차는 8주가 지나도 주요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험 데이터와 영상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화재 테스트의 결과는 LA 산불에서 목격했던 현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강판과 내열 내장재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데니얼이 감탄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 우연이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였어. 마이크는 노트북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차량도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만 이건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야.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초극한 충격 테스트였어요.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강도의 물리적 충격을 가했지만 차량의 핵심 구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특수 구조와 소재의 결합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저녁, 김 소장과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를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오늘 본 테스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저는 김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한의 테스트를 하나요? 일반적인 안전 기준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김 소장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강렬했어요. 우리는 고객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안전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미국에 전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LA 산불에서 살아남은 그 차가 우연이 아닌 한국 자동차 기술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보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데니얼은 영상 자료를, 리사는 기술적 분석을, 마이크는 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담당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LA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송국으로 직행했습니다. 편집장 브라이언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커, 어떻게 됐어? 한국에서 뭘 발견했지? 편집장에게 영상과 자료를 보여주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대단한데. 특집 방송으로 내보내자. 이틀 후, 저희 탐사 보고서가 전국 방송으로 나갔어요. 한국차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기술력의 결과다. 이 문장으로 시작된 보도는 한국에서 직접 본 테스트 장면과 기술적 분석을 포함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반응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차 기술력이 트렌드에 올랐고 자동차 관련 포럼들은 활발한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소비자가 댓글을 남겼어요. 이제 한국차 타야겠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다른 이는 내 가족을 위한 다음 차는 한국차로 결정했다. 라고 했습니다. 방송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다양한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CNN, FOX 뉴스, 그리고 주요 자동차 매체들까지.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자동차 판매 데이터에서 나타났어요. 우리 보도 이후 단 2주 만에 한국차 브랜드의 미국 내 판매량이 30%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준 그 모델은 딜러십에서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였죠. 소비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어요. 안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타는 차라면 화재나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를 선택하고 싶다. 는 의견이 많았죠.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침묵을 깼습니다. 포드의 대변인은 우리도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GM은 소비자의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가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눈을 뜬 상태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자동차 구매 패턴이었어요. 과거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차량 선택 시 디자인, 성능, 가격을 주로 고려했다면 이제는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 자동차 안전평가 기관들도 기준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안전 테스트는 일상적인 충돌 상황만 고려했지만 이제는 산불이나 홍수 같은 극한 상황도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미국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차 미국 지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파커 씨, 저희 본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력을 더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제 임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광고나 홍보가 아닌 실제로 제가 직접 확인한 기술적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차 미국 지사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글로벌 안전 캠페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객관적인 기자의 시각으로 그들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제 본업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보도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미디어에서도 한국차의 내구성을 집중 조명했어요. 특히 유럽 자동차 안전평가 기관이 실시한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 한국차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판매량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미국에서만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유럽에서는 60%, 호주에서는 무려 70%까지 판매가 늘었습니다. 한국차 공장들은 24시간 풀가동해도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흥미로운 것은 소비자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성비 좋은 대안으로 여겨졌던 한국차가 이제는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갖춘 선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어요. 소비자 조사에서 다음 차로 어떤 브랜드를 고려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 브랜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한 업계 원로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들이 만든 새로운 안전 기준은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명차 브랜드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한국 소재 회사와 협력을 시작했고, 미국 제조사들은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디자인, 성능, 편의사양이 주요 경쟁 포인트였다면, 이제는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판매 포인트가 됐어요. 산불, 홍수, 극한 기후에서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은 국가 브랜드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글로벌 브랜드 평가 기관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력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동차 안전 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여러 국제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제가 보도한 내용이 실제로 사람들의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이었어요. LA 산불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저는 그 한국차의 소유주였던 가정주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한국차로 바꿨어요. 이웃들도 대부분 한국차를 선택했고요. 돌아보면 그 작은 우연이 저희 인생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대의 차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사건이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것이죠.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해 신기술 개발 현장을 취재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단순히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들의 다음 목표는 100% 탄소 중립 생산과 완전 재활용 가능한 차량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역사상 가장 극적인 위상 변화를 목격한 저로서는 앞으로 어떤 혁신이 이어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세계인들이 이제 한국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이켜보면 처음 LA 산불 현장에서 그 멀쩡한 한국차를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단순한 자동차 기술을 넘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품질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자동차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많이 성장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 책상 위에는 그 산불에서 살아남은 한국차의 작은 모형이 놓여 있어요. 매일 그것을 보며 저는 우연이 아닌 노력과 헌신이 만드는 기적의 힘을 떠올립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가르쳐준 이 값진 교훈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도쿄의 명문 사립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며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학교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이후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이후 한 교사의 폭탄 발언이 터져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中小企業や労働組合のない職場で働く人を含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나나미라고 합니다. 도쿄에 있는 가이세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죠. 우리 학교는 일본에서 가장 명문이라 불리는 학교 중 하나예요. 정치인, 기업인, 학자 등 많은 인재를 배출했을 정도죠. 저 또한 일본 상류층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관료 집안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죠.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출신이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곤 했죠. 할아버지는 한국이 늘 일본을 욕하면서도 일본 기술과 문화를 베낀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사 문제를 이용해 일본을 괴롭히는 나라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죠. 부모님도 이에 동조하며 한국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셨어요. 녹차를 마시며 할아버지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표정만으로도 동의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직접 겪어본 것도 아니면서 너무 단정 짓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학교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미유키는 케이팝을 좋아했고 아카리, 유미, 사유리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만 고집했죠. 유카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말이죠. 괜히 이상한 소리 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질까 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가끔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보다가도 누군가 들어올까 화면을 급히 닫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혼자만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답을 구할 곳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3학년 수학여행에 관한 발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교탁 위에 선 담임 선생님을 향했죠. 하와이, 발리, 아니면 싱가포르, 모두들 멋진 해외여행지를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방금 전까지 조용했던 교실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교실 여기저기서 왜 하필 한국이냐는 항의와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에 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냐는 걱정, 차라리 일본 내에서 여행하자는 제안이 쏟아졌어요.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교탁 앞에는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교실 곳곳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같은 반의 야마모토 리카는 반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검은 머리카락을 흔들며 리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리카는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하고 자신의 부모님도 한국 여행을 절대 반대할 거라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리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동조하며 수학여행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학교로 빗발쳤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한국 같은 나라에 보낼 수 없다며 학교 측에 강하게 반발하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결국 학교는 학부모 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무실을 오가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안전성, 교육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UN 안전지수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일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통계,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고 해요. 설명의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가 찬성하며 한국 수학여행이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가 미쳤다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곳을 왜 가야 하는지 분노했어요. 야마모토 리카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을 모아 한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 막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던 한국 여행에 대해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평소 조용하던 아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한국 가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을지도? 그 말에 교실 공기가 잠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미카도 동조하며 말했어요. 난 원래 한국 드라마 좋아했어. 직접 가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루카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맛있다고 하잖아. 가서 진짜 한국 요리를 먹어보고 싶어.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던 친구들 중 일부가 점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교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두 진영으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야마모토 리카는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너네 친한이야? 그 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교실에 떨어졌습니다. 리카는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우리 학교가 한국 가는 걸 정했다고 해서 내 생각까지 바뀐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한국한테 당한 게 얼만데.
리카의 말에 한국에 호의적인 발언을 했던 친구들은 움츠러들었어요. 특히 아유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마치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한국 여행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심한 걸까? 한국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 한국은 어떻게 다를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를 더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책상 위 공책에 무의식적으로 그린 작은 동그라미들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교실 밖복도에서는 다른 반 학생들도 비슷한 논쟁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학교 전체가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찬반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도서관에 들러 한국에 관한 가이드북을 몰래 펼쳐보았어요. 컬러풀한 서울의 야경, 전통 한옥마을, 현대적인 쇼핑센터. 생각보다 멋진 곳 같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니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2주 후면 직접 그곳에 가게 될 텐데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2주 뒤 드디어 출국 당일이 왔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챙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 진짜 가야 해?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 주변에서는 불평과 한숨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행 가방을 끌며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지막까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공항까지 배웅 나오셨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제 가방에 비상약을 더 넣어주셨죠. 특히 야마모토 리카의 부모님은 리카를 붙잡고 조심하라며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리카의 아버지는 마치 딸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마치 우리가 무슨 위험한 지역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학생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우리를 싫어할까? 그런데 입국장을 지나며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귀에 여기저기서 작은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공항이 엄청 크잖아. 미유키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이지 인천국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와이파이가 일본보다 빠른데? 다른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인터넷 속도가 빨랐어요. 공항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존이 있었고 연결도 쉽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스마트 안내 로봇이었어요.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와 일본어로 인사를 했을 때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마트 안내 로봇이 일본어로 말해주네? 하루카가 로봇 앞에서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로봇은 친절하게 출구 방향과 환전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본어로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더 놀라웠어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시스템에 몇몇 학생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솔직히 일본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야마모토 리카가 즉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뒤처졌다고? 웃기지 마. 리카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약간의 당혹감이 보였어요. 아마 리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뭔가 예상과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과 실제 보는 모습이 달랐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것, 그리고 부모님과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국장을 빠져나와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일본과 비슷했어요.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하지만 간판의 글씨와 도로 표지판이 다른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는 첫 번째 일정으로 인사동과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인사동 거리에 들어서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공예품 가게와 현대 갤러리가 나란히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리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촌화 농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더 많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네. 일본 교토랑 비슷하기도 하고.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완만한 언덕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은 정가라고 우아했어요. 저는 경사진 골목길을 오르며 푸른기와 지붕과 흰벽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골목 중간에 있는 작은 도자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도자기에 푸른빛 그림이 그려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가게 주인이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학생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장님,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사장님은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몇 년 살았어요. 일본 손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리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가게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할 거라는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주인은 친절하게 도자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청아백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일본어로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는 작은 도자기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식당에서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일본어로 된 메뉴판이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일본어로 응대해 주었어요. 불고기와 비빔밥, 김치찌개 등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의 맛에 친구들도 점점 표정이 밝아졌어요. 심지어 리카도 불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식당 주인이 다가와 일본어로 물었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주인의 미소 띤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보다 다들 친절해.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 선생님이 이곳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하자 건물의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딱딱하고 차가워 보였어요. 여기 좀 무서운 분위기야. 아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관광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학생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자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좁은 감방, 고문실, 고통 속에서 쓰러져간 독립운동가들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고문 도구들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형구들, 물고문 기구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설명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에 다다랐을 때 모든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독립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소녀의 이야기. 사진 속 그녀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우리랑 같은 여고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미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이런 걸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지? 하루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 리카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혼란이 보였어요. 저는 전시물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독립운동가들의 명단과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기록들.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후 벌어진 일들에 대한 설명들.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달랐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제가 배웠던 역사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니.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버스에 오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은 방금 본 역사적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독립운동가 후손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분은 독립운동가의 손자인 김준호 선생님이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셨지만 그 눈빛은 묵직한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김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진실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어 노란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일본 헌병대가 직접 작성한 신문 기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가 내민 자료에는 고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일본군 문서가 있었어요. 일본어로 씌어진 공문서들은 분명 일본 관리들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신문 기사도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일본 정부도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일본 교과서에는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항상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야마모토 리카조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리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였어요. 우리 글자, 우리 도장, 우리 관리들의 서명.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왜 일본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지 질문했어요. 김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방문했어요. 소녀상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평화롭게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일본인 유학생이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가 일본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작은 목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일본인도 이런 아픈 역사를 알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소녀상 주변을 걸었어요. 리카는 멀리 떨어져 혼자 서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연필로 천천히 글을 썼어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토 나나미라고 적었습니다. 조용히 그 쪽지를 소녀상 앞에 놓았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아무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와 친구들은 많은 생각에 빠졌어요. 학교 생활은 겉으로 보면 평소와 같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바로 나타났어요. 점심시간 교실 구석에서 작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루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이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야마모토 리카조차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반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좁은 감방, 유관순 열사의 사진, 소녀상 앞에서 기도하던 일본인 유학생의 모습. 일주일 후 역사 수업 중에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교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본 자료들에는 일본군이 직접 남긴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교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교사의 얼굴이 굳었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수업 후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수업 후 이야기는 없었어요. 대신 다음 날 학교 측에서 저를 불러 경고를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제가 본 것들이 진실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수학여행 일기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동참했어요. 우리는 자료를 모으고 사진을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야마모토 리카가 참여했을 때는 모두가 놀랐어요. 가장 강경한 반한 감정을 보이던 그녀가 이제는 조용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아직도 많은 면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변화는 분명했어요. 저 역시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사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왜곡되거나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점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반 학생들도 궁금해하며 우리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우리가 반일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우린 그저 진실을 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친구들과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던 중에 제가 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진실 그대로 알리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번 한국 수학여행을 통해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한쪽 면만 보여주었던 거였어요. 진정한 역사는 승자와 패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도 희망찬 미래의 가능성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편견으로 시작했던 여행이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이해는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일본의 여성들이 모두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이 고학력, 고스펙을 갖춘 커리어 우먼이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일본 사회는 당황하고 있고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특히 최근 한국으로 떠난 한 일본 여성은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大切な人だったり家族を思う気持ちとこの地球のことを思って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온 사토코라고 합니다. 일본의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가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본 가정처럼 살아갔어요. 물론 여자라는 것이 문제였죠. 물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지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두 번째였습니다. 사토코, 오빠가 먼저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부모님 눈에는 항상 오빠가 먼저였어요. 아침에 밥을 차릴 때도,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도, 심지어 제 생일에도 오빠의 존재가 더 빛났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잘했어요. 저도 못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 성적표보다 오빠의 칭찬장에 더 환호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조용하고 얌전하게 자라야 해. 어머니의 이 말은 제 어린 시절의 주문과도 같았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제게 여성다운 행동을 강요했어요. 또 다른 부모님의 말버릇은 일본이 최고야 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역시 일본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 했습니다. 한국? 그냥 일본 흉내나 내는 수준이지. 오빠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아버지는 저 나라는 아시아에서도 한참 뒤떨어졌어. 게다가 피해망상도 너무 심하잖니. 일본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야. 라며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한국을 가장 아래로 깔보는 시각을 갖게 됐어요. 제 안중에도 없는 나라였죠.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시아 최고 국가인 일본에서 성공한 여성이 되어야지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는 기본이고 대학 입시도 취업 준비도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일본의 대형 전자기업에 합격했죠. 하지만 회사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성 직원들은 모두 한쪽에 모여 있었어요. 비서, 행정, 총무 모두 보조적인 역할이었죠. 반면 남자 직원들은 실제 사업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발언권은 모두 남자 선배들에게만 돌아갔죠. 대신 저는 차를 나르고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들은 하나둘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했어요. 제 학점이 더 높았고 영어도 더 잘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후지타구는 남자니까 고객사 상대하기 좋잖아. 이런 이유로 모든 기회는 남자들에게 돌아갔죠.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점점 제 꿈은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상사에게 찾아갔죠.
타나카 부장님, 다음 휴대폰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사토코 씨, 여자는 무리하지 말아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는 나카무라 군이 맡을 거야. 이후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차례 더 큰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 고 상사에게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 아니면 여자는 무리하지 말라는 핑계뿐이었어요. 회사에서 제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 동료 미유키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사토코 씨, 이렇게 계속 나서면 윗분들이 불편해할 거야. 괜히 튀지 말고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미유키의 충고였지만 저에겐 또 다른 벽처럼 느껴졌죠. 점심시간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자연스레 저를 피했어요. 사토코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매번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점차 주변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저 또한 점점 좌절감이 쌓여가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월요일 아침 공지가 올라왔어요. 해외 지사 및 파트너사 프로젝트 인원 모집. 눈을 크게 뜨고 공지를 읽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까지 다양한 국가의 파견 자리가 있었어요. 휴게실은 해외 파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지사는 연봉이 2배래. 영국 파견은 주택 보조금도 나온대. 모두들 선망하는 파견지를 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국 파견에 대해서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굳이 거기에 가야 해? 키무라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항상 말하던 것처럼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인사팀의 모리 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토코 씨, 혹시 해외 파견에 관심 있어? 특히 한국 자리 말이야. 모리 부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파견 다녀온 직원들은 경력에 큰 도움이 돼. 거의 승진이 보장된다고 봐도 좋아. 승진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3년 동안 승진은커녕 제대로 된 업무 한 번 맡지 못했으니까요. 파견 다녀오면 정말 승진할 수 있나요? 조심스레 물었죠. 모리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특히 지금 한국은 지원자가 없어서 경쟁 없이 갈 수 있어.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그 말을 듣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어. 그나마 해외 파견을 다녀오면 승진이라도 가능할지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니 내심 불쾌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그날 저녁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야. 그런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굴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일본 본사에서 더 오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울며 겨자 먹기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인사팀에 지원서를 제출하자 담당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토코 씨가 한국에 지원하다니 억지 미소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라고 생각했죠. 지원서 제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주변에서는 사토코 정말 한국에 가려고 하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선이 더 짜증났지만 승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참기로 했어요. 이후 파견 날짜가 정해지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과 아니야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생각보다 발전돼 있네? 라고 생각했죠. 특히 강남 지역에 들어서자 세련된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건물 앞에 섰어요.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본사보다 더 세련됐잖아? 놀라운 마음으로 리셉션에 접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 도쿄 본사에서 파견 온 사토코입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죠. 리셉션 직원은 밝게 웃으며 환영합니다. 김 과장님이 곧 내려오실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친절한 응대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김 과장님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개방적인 공간, 자유로운 복장의 직원들,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 일본 본사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죠. 여성 직원들도 남성 직원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팀원들과 인사하고 오후에는 CEO님과 미팅이 있어요. 김 과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남자 CEO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여성 임원도 드문데 CEO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김 과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CEO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비웠죠. 저는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세련된 정장 차림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 CEO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사토코 씨, 환영합니다.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회사의 CEO가 여성이라고. 박 CEO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5년 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아시아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성장했어요. 일본 시장에도 진출하고 싶어 이번 협업을 계획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죠. 일본에서도 여성 CEO는 극히 드문데 한국이 이 정도라고 제 생각에 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 투어를 하는 동안 최신 설비와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팀장들 중 절반이 여성이었고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내고 있었죠. 일본 본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의 기술이나 회사 수준은 일본보다 뒤떨어질 것이라 여겼는데 막상 와보니 최신 설비와 조직 문화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최고 경영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뭐였지? 아버지와 오빠가 말하던 뒤처진 나라 라는 이미지가 오늘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인 제가 꿈꿔왔던 업무 환경이 여기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출근했어요. 오늘은 본격적인 업무 회의가 있다고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성 팀장 김 부장이 회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일본에서는 여성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사토코 씨, 거기 앉지 말고 이쪽으로 와요. 오늘 회의는 일본 시장 진출권이니 사토코 씨 의견이 중요해요. 김 부장의 말에 놀라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의 분위기였어요. 여성 팀장이 주도하고 남자 직원들도 김 부장님, 이 과장님 하며 호칭을 쓰며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했죠. 사토코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소비자들이 이런 디자인을 선호할까요? 갑자기 질문을 받아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좀 더 심플한 디자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레 대답했죠. 좋은 의견이네요. 그럼 디자인팀에서 사토코 씨 의견 반영해서 다시 작업해주세요. 김 부장의 즉각적인 반응에 놀랐어요. 내 의견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다니. 일본이라면 여성은 조용히 서류 정리만 했을 텐데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제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모두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사토코 씨, 한국 음식 적응 괜찮아요? 일본 생활은 어떤가요? 모두 제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는 박 CEO의 주재로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한 남자 직원이 프레젠테이션 중 실수를 했는데 예상과 달리 CEO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격려의 말을 건넸죠. 우리 회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중요해요. 성별이나 나이가 아니라 역량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곳이죠. 박 CEO의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남녀 구분 없이 역량에 따라 역할을 배정하는 모습이 저에겐 매우 낯설고 부러운 문화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한국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죠.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는 친절한 태도로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회식은 여성이 술을 따르고 웃어주는 역할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대화하고 즐기는 분위기였죠. 박 CEO도 참석해 편안하게 직원들과 어울렸어요. 사토코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혼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불안했던 귀갓길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죠. 거리는 밝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일본보다 여성의 안전이나 배려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하루하루 깨져가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으로서 느끼는 존중과 안전함이 일본에서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이 존중받고 실수에도 격려받는 문화, 그리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배려.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면 어떨까? 처음으로 한국 파견이 불행이 아닌 기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이곳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고 팀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맡은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졌죠. 사토코 씨,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김 부장의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이런 디자인보다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제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이 수정되었습니다. 일본어 자료 번역도 직접 검토하며 문화적 뉘앙스까지 세심하게 살폈어요. 일본 시장에 대한 제 분석 자료는 회의마다 핵심 참고 자료가 되었죠. 중요한 일본 바이어와의 미팅에서는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팀원들의 응원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고 바이어들은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죠. 사토코 씨 덕분이에요. 사토코 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김 부장이 미팅 후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정말 대단해요. 완벽한 발표였어요.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 CEO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토코 씨,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일본 시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네요. CEO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감동받았어요. 일본 본사에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능력 중심 평가를 체험하면서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역량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제가 제안한 마케팅 전략으로 일본 시장 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회사에 전해지자 사내에서 제 평가는 더욱 높아졌어요. 다른 팀에서도 일본 관련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죠. 사토코 씨, 다음 주에 도쿄 출장이 있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사토코 씨,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업무 요청이 늘어날수록 제 존재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여직원 중 하나였던 제가 여기서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파견 기간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 CEO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토코 씨, CEO님께서 오후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CEO 사무실을 찾았죠. 사토코 씨, 커피 한잔 할래요? 박 CEO는 편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특히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는 사토코 씨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녀의 칭찬에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CEO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토코 씨, 앞으로도 한국에서 함께 일할 생각 있어요? 파견 기간이 끝난 후에도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파견 후 일본 본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는 사토코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사토코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박 CEO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기선 내가 차별 없이 인정받고 있구나. 동시에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도 스쳐갔어요. 본사로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무시당하겠지. 이런 고민이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CEO의 제안을 받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중 일본 본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타나카 부장의 메일이었죠. 사토코 씨, 파견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돌아오면 국제사업부에 자리를 마련해놨으니 걱정 마세요. 처음엔 기뻤어요. 국제사업부, 승진인가? 하지만 이어진 내용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포트 역할부터 시작해야 해요. 회의 자료 준비, 번역 업무가 주가 될 거예요. 화면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똑같은 자리네. 국제사업부라는 이름만 달라졌을 뿐 제가 있었던 자리는 결국 서포트 직책일 테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차별이 시작될 것이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토코, 이제 곧 돌아온다며? 아버지가 정말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의 목소리였죠. 한국은 어때? 역시 일본보다 많이 뒤처져 있지. 아버지가 수화기를 받아 물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한국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당당하고 직장 문화도 합리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말을 꺼내면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어요. 그냥 생각보다 괜찮아요. 애매하게 대답했죠. 결국 한국 따위에서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겠지? 그 나라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데.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 제 경험과 너무 달랐거든요. 오히려 첨단 기술과 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일본보다 더 발전된 측면도 있었죠. 다음 날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토코, 파견 끝나고 어떤 계획이야? 우리 가족 지인 중에 소개팅 해줄 만한 사람 있다고 하는데. 순간 짜증이 났어요. 저는 커리어를 고민하고 있는데 오빠는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오빠, 나 아직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솔직하게 답장했어요. 곧바로 전화가 왔죠. 사토코, 너무 욕심부리지 마. 너는 결국 일본에서 결혼하고 안정되면 돼. 왜 모험을 해? 한국 같은 곳에서 더 있을 필요 없어. 오빠의 강압적인 말투에 화가 났지만 또다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승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벽에 막힐까? 국제사업부라는 말에 잠시 기대했지만 실상은 똑같은 서포트 역할일 것이 뻔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경험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의견이 존중받고 성별이 아닌 역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 환경을 다시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답답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도 있었죠. 한국에 정착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항상 착한 딸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가족의 기대와 제 행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박 CEO를 마주쳤습니다. 사토코 씨, 어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친절한 미소로 물었죠. 네, 아직 고민 중입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사토코 씨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그녀의 배려 어린 말에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본사 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제 경력 계획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와 한국에 남을 경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봤죠. 이성적으로는 한국에 남는 것이 제 커리어에 더 유리했지만 감정적으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걱정됐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장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관한 큰 갈림길이었죠. 이 선택이 앞으로의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틀 후 박 CEO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사토코 씨, 점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죠. 고급스러운 한식당이었어요. 박 CEO는 이미 와 있었고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토코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회사는 사토코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 정식 임원 수습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는 것 어떠세요? 1년간 수습 과정을 거치면 정식 임원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임원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CEO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 회사에서 외국인 여성이 임원이 된 전례는 없지만 사토코 씨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능력이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 임원이 극히 드물었고 외국인 여성 임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일본 본사에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 마침내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타나카 부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토코 씨, 이메일 봤어요. 설마 한국 회사로 완전히 넘어가겠다는 건가요? 이건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타나카 부장님, 깊이 고민한 결정입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역할도 성장도 가능하다고 믿어요. 제 삶을 제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는 계속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을 믿었는데 돌아오면 승진 기회도 있었어요. 일본 회사, 일본 문화를 버리고 어떻게 한국을 선택할 수 있죠? 한참을 들었고 결국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인사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결정한 일이 있어요. 한국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순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한국을 택하냐? 일본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은 어디 갔니? 어머니도 울먹이며 사토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집에 돌아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마저 전화로 한바탕 화를 냈어요. 너 미쳤어?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서 산다고. 그 뒤떨어진 나라에서 무슨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한국을 무시했어. 하지만 와서 보니 내 편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오히려 여성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환경이야. 난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한동안 저와 연락을 끊었어요. 아프고 외로웠지만 제 결정은 변함없었습니다. 박 CEO에게 임원 수습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훌륭한 결정이에요. 사토코 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가족과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렵지만 설렜고 불안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임원 수습 프로그램에 들어가자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다른 여성 리더들과의 교류도 늘어났죠. 그들은 저를 동료로 환영해 주었어요. 사토코 씨, 우리 여성 임원 네트워킹 모임에도 참여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장벽은 분명했어요. 미묘한 문화적 차이,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 하지만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죠. 천천히 말해주세요. 이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모두가 제 성장을 도왔어요. 특히 박 CEO는 멘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사토코 씨,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저도 처음 이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저는 크게 성장했어요. 이제 회의실에서 자신 있게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죠. 일본, 한국 합작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예요. 제 제안은 임원들의 호평을 받았고 곧 중책을 맡게 되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당당함과 활기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사내 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죠. 1년이 지나 정식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사토코 이사님, 축하합니다. 모두의 진심 어린 축하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제 성공 소식에 오빠가 먼저 연락해왔고 부모님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제가 이사로 일하게 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침에 회사 앞에 서서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일본만이 최고라 여겼고 한국을 무시했던 나. 하지만 내 능력을 빛나게 해준 건 오히려 한국이었고 여성 CEO와 동료들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줬다. 이제 나답게 성공할 기회를 잡았다. 난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로 한다. 회사 로비로 들어서며 활기찬 걸음으로 사무실을 향했어요. 오늘도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를 주재하고 신입 직원들을 격려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모든 결정 중에서 한국에 남기로 한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새로운 고향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준 이 도시에서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